네,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또 9월 하반기 증시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큰 폭의 급등락이 있었고요. 안정이 되는가 싶으면 또 불안감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증시는 좀 안정이 됐지만 증시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전반을 좀 리뷰하는 시간들 오늘부터 나흘 동안 특집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증시와 이제 경제 측면은 좀 다르게 봐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중국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그 주말에 7월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좀 부진하게 나타났죠? 네, 아무래도 중국의 그 향후 제조업 전망을 알려주고 있는 신규 수주 지수라든지 그리고 수출 주문 지수 같은 경우가 모두 50선을 하회했고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그 생산 지수가 0.5%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의 공급 과잉됐던 시설이 제대로 퇴출되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 안에 그 재고 조정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가보면 중국의 3대 공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환발해 지역이라든지 장강 삼각주 지역 그리고 주강 삼각주 지역의 연쇄 부도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대내 그 수요 부족 여기에 따른 그 연쇄 부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업기업의 그 상반기 순이익은 0.7%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비마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무래도 빠르면 한두 달 내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소비 위축 말씀하셨고 금융도 그렇고 부동산도 불안하지만 역시 중국 경제는 뭐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 엔진인데 제조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게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과잉 생산 설비, 재고 조정이 이제 덜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IMF 외환위기를 맞은 것도 그런 비슷한 유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럼 생산 설비가 얼마나 공급 과잉인가요, 중국은? 네, 중국은 2001년부터 2011년 사이에 성장률이 무려 10% 넘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설비 투자의 30%를 중국이 담당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이 세계 설비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중국은 의류나 일반 기기 그리고 화학 같은 쪽에서는 전 세계 그 생산의 근 30% 이상을 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급 과잉됐던 시설 규모가 GDP의 무려 15%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공급 그 능력 규모가 현재 실질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GDP 대비해서 기업 부채 비율은 무려 152%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들의 부채가 무려 16조 달러 정도에 달합니다. 이는 미국의 2배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신흥 산업들까지도 공급 과잉됐던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내년도부터 실시될 13.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신실크로드 구상과 같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빼는 이런 작업들을 활발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매년 3,500억 조 유엔 정도 되는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들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내부 성장의 한계를 신실크로드, 동아시아 다른 국가들에게 지원도 해주고, 뭐 생산 인프라도 깔아주고, 또 물건도 팔고 이게 중국 정부의 이제 구상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뭐 신실크로드라든지 그런 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AIIB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초기 단계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AIB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사업들과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책적인 효과는 하반기부터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하반기서부터 한 1년 정도는
0.8에서 0.9% 정도 연착륙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반기보다 예, 높아질 하반기는 거로 보시는군요.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상당히 연착륙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중국의 고용 사정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자녀 정책으로 그 인구 정책도 변하게 되고요. 부동산 경기가 빠르면 7월부터 9월 사이에 바닥을 치고서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의외로 좀 생각보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또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위엔화의 변동폭을 2%에서 3%로 늘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위엔화가 좀 안정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조 소장님이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증시나 경제나 뭐 투자자들이 다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 이제 성장률 측면에서 상반기보다 이제 괜찮은 흐름을 이어갈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7% 이 성장률 목표치 달성도 가능할 텐데, 다만 이제 1분기, 2분기 이제 7%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2분기 성장률 7% 맞춘 것을 놓고 이게 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 부분은 전문가 입장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통계 수치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교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그 GDP를 분석하는 외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도 상당히 현재 그 중국의 성장률을 잘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초 통계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둘 수 없다는 점을 그동안에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 발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보름 뒤에 발표하는데 중국은 15일 만에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신뢰성을 좀 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받는데요. 하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그 단기 수치보다는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연착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추세를 보시면은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의외로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지표, 일단은 뭐 증시에서의 좀 증시 얘기도 또 한번 이제 할 기회가 특집으로 이번 주 진행하고 있는데 있을 텐데요. 어쨌든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이 안정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경제 상황은 이제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생각보다. 그런 가운데 여러 지표가 있겠는데 이제 물가 지표가 중국도 사실 물가가 최근에 보면 좀 안정적이라고 보이는데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 다시 좀 압박 요인이 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5,300만 톤 정도 돼지고기를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전체 물가에 한 3%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현재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씨돼지들이죠. 이런 그 부분이 3천만 두 정도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보통 5천만 두 정도가 돼야지 어느 정도 중국에서는 그 돼지고기 가격이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이 현재 그 1kg에 한 26위엔 정도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빠르지는 않지만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생각할 때 지준율은 어느 정도 인하시켜도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보면 돼지고기 가격 그 향후 그 여부가 중국 물가 안정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지금까지는 이제 하락 추세고 안정적입니다. 다만 이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이 물가에 어떤 압박을 줄 것이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가적인 카드를 더 내올 수 있다는 쪽으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중국은 지금 그 베이다허에서 전 현직 간부들이 모여서 앞으로 중국의 13조 5개년 계획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2017년도부터 시작되는 제2기 내각에 중국의 어떤 인물을 선정할지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달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중 전회가 개최되는데요. 여기에서 13차 5개년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의 성장률은 6.5에서 7% 사이에 여전히 고속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성장은 소비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R&D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의 질 향상, 그리고 호족제도 개혁,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보장 제도들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성장 방식이 전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 4개월 정도는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 민감기에 이런 정책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실 혹이라는 말처럼 중국의 이런 새로운 그 정책 변화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에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투자하실 때 중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하반기 중국 전망 특집으로 이번 주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나 탄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게 좀 인상적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조금 밀렸습니다. 15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현대차 하이닉스 대표적인 대형주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으로 이제 화학 정유주들의 하락폭이 오늘 4%, 7%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영향들을 코스피 쪽은 좀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세로 730선 전후의 등락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켓홀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